이번에는 문제 2,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일 계산 시에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면 되고 if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D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D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응시일이 요일에 따른 평일 또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if 함수와 weekday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 이 문제에서 조건은 응시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weekday 함수는 if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과 인수1, 인수2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표시하는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weekday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weekday 함수는 날짜와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에는 응시일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일 그림에서 보면 현재 우리는 D3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서 응시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응시일은 C3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weekday 함수의 날짜에는 응시일이 입력되어 있는 C3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옵션을 확인해 보면 자, 이 문제에서 요일을 계산할 때는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1부터 표시되게 하는 것은 옵션을 2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날짜 옵션을 weekday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날짜란에는 응시일이 입력되어 있는 C3셀이 입력되게 되고 옵션에는 월요일 1부터 시작되는 2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weekday 함수 뒤쪽에는 OER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 weekday 함수는 자,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자, 월요일일 경우에는 1이 표시가 되고 화요일이면 2, 수요일이면 3, 목요일이면 4, 금요일이면 5를 표시합니다. 즉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표시하려면 자, OER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저 입력되어 있는 자, 펜을 삭제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수 1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if 함수의 인수 1에는 자, 위에서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하는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조건은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이고 이것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평일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평일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평일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칸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수 2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이고 자, 이것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평일을 표시하고 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주말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 2에는 주말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주말 역시 그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조건과 인수 1, 인수 2를 차례대로 if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이 수식들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D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자, 아래쪽에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if 함수의 조건인데요. 이 문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알파벳 W를 입력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weekday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weekday 함수의 날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안에는 응시일이 입력되어 있는 C3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요일을 계산할 때에는 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월요일을 1로 표시하는 것은 자, 옵션 2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닫기 괄호를 입력한 다음 자, if 함수의 조건을 입력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에서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인수 1인데요. 이 인수 1은 앞에서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 1에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표시할 값인 평일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 평일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송합니다. 잘 입력이 안 되네요. 평일은 자,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인수 2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말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자, 주말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이 주말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if 함수의 조건과 인수일, 인수2를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닫기 괄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D3셀의 채우기 핸들을 자,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결과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구하면 되고 에브리지와 h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i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먼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학점 기준표에서 이 평균에 해당하는 학점을 찾아서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즉,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학점 기준표 영역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학점입니다. 그럼 에버리지와 h로그 함수 중에서 범위에서 특정 위치의 셀 값을 찾아 표시해 주는 함수는 h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h로그 함수를 수식이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h로그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h로그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로그 함수는 차지값과 범위, 행번호,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차지값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한 다음 학점 기준표에서 이 평균에 해당하는 학점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지값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평균을 계산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는 인수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표의 그림에서 우리는 학점의 첫 번째 셀인 I3셀의 수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G3에서 H3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브리지 함수의 인수 1에는 G3에서 H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에브리지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H로급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H로급 함수에서 범위는 찾을 값과 비교할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학점입니다. 즉 범위로는 평균과 학점이 입력되어 있는 학점 기준표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학점 기준표는 G12에서 K14 영역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로급 함수의 범위 안에는 학점 기준표 영역인 G12에서 K14 영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H로급 함수의 행번호를 확인해 보면 이 H로급 함수의 행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번호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구할 것은 학점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학점의 행 위치를 행번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학점 기준표 영역을 보면 이 학점 기준표 영역에서 학점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H로급 함수의 행번호 안에는 학점의 행의 위치인 3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H로급 함수의 옵션을 확인해 보면 H로급 함수의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ue 옵션, 두 번째는 false 옵션인데요. 먼저 true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찾을 값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즉 근사 값을 찾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true 옵션은 찾을 값이 숫자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false 옵션은 이 false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false 옵션은 찾을 값이 문자일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찾을 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 자, 이 평균은 0부터 100까지 있겠죠? 즉 숫자이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tru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H로급 함수의 옵션으로는 tru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이 true 옵션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펜을 다시 다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구한 찾을 값과 범위, 행번호 옵션을 모두 H로급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작성한 수식 중에서 절대참조를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현재 I3셀의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I3셀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인 I4에서 I9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수식은 각각의 셀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은 I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H로급 함수의 범위를 지정한 이 학점 기준표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이 범위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G12에서 K14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하는 방법은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H로급 함수와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I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H로급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HL을 입력을 하고 H로급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H로급 함수의 찾을 값인데요.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
이것은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에브리지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A, V를 입력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에브리지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브리지 함수의 인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인수란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입력되어 있는 G3에서 H3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에브리지 함수의 닫기 괄호를 입력을 하고 H로그 함수의 차집값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H로그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H로그 함수의 범위는 차집값과 비교할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평균이고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학점이기 때문에 H로그 함수의 범위로는 학중 기준표 영역인 G12에서 K14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바로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i3셀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i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i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방금 지정한 이 학점 기준표 영역은 어떤 셀에 입력하든지 이 범위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지 말아야 할 학점 기준표 영역을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범위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는 H로그 함수의 행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로그 함수의 행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범위는 학점 기준표 영역입니다. 이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학점이죠. 이 학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행번호 안에 있는 숫자 3을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마지막으로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옵션에는 true 옵션과 false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을 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true 옵션을 지정을 하고 찾을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false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 평균은 숫자이기 때문에 tru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true 옵션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true 옵션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H로그 함수의 닫기 괄호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학점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 영역은 i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학점에 대한 수식을 작성해 봤는데요. 그럼 참고로 범위를 절대참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는데요. 범위에서 절대참조를 다 해제해서 상대참조 입력을 할게요. 상대참조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셀은 결과가 올바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채우기 핸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식에서 행번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행번호가 증가가 돼서 엉뚱한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말아야 할 이 데이터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는 표 3의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고 조건은 A24에서 A25 영역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디브리지 함수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D24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 이 평균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평점 평균입니다. 그러면 dAverage 함수와 라운드 함수 중에서 값을 반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dAverage 함수는 라운드 함수의 안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운드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A24에서 A25 영역의 조건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4에서 A25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조건을 입력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행에는 조건이 속해 있는 필드에 필드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3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3 이미지에서 자, 학과가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자, 학과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건의 첫 번째 난에는 자, 필드명인 학과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난에는 조건인 경영학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A24셀에는 학과를 입력을 하고 A25셀에는 경영학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운드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인수와 반올림 자릿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수부터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다음 그 평균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인수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dAverage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dAverage 함수는 범위와 열번호 그리고 조건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범위부터 확인해 보면 이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dAverage, dsum, dcount 함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모두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자, 표 전체 영역, 표3 영역이죠. 자, 표3 영역을 확인해 보면 A13에서 D21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범위 난에는 A13에서 D2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를 확인해 보면 자, 이 열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평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평점이 속해 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3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3 영역에서 자, 평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열번호 안에는 숫자 4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dAverage 함수의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조건을 입력했었죠. 자, A24세에서 A25 영역에 학과가 경영학과이라는 조건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그대로 조건란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수식을 확인해 보면 먼저 범위에는 자, 표 전체 영역이죠. 자, 범위에는 표 전체 영역인 A13에서 D21이 입력되게 되고 그리고 열번호 안에는 자, 범위에서 평점이 속해 있는 열번호 자, 네 번째 필드에 있기 때문에 4가 입력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조건 안에는 학과가 경영학과란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A24에서 A25 영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드 함수의 반올림 자릿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평점에 대한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자릿수로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인수와 반올림 자릿수를 라운드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라운드 함수의 인수란에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dAverage 함수의 수식이 입력되게 되고
반올림 자릿수 안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숫자 2가 입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라운드 함수와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A24에서 A25 영역에 조건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셀에는 조건이 속해 있는 필드의 필드명을 입력하면 되고, 두 번째 셀에는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것이 되겠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표 3에서 경영학과가 속해 있는 필드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필드명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첫 번째 행 A24셀이죠. A24셀에는 학과를 입력을 하고 A25셀에는 조건인 경영학과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A24에서 A25 영역에 조건을 입력한 다음 지금부터 D24셀을 선택을 하고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는을 입력을 하고 라운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R5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라운드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라운드 함수의 인수인데요. 이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다음 그 평균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인수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DA를 입력을 하고 dAverage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dAverage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dAverage 함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Average 함수, dsum 함수, dcount 함수가 모두 같습니다. 이 함수들 모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표 전체 영역인 A13에서 D21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 두 번째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열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즉 범위에서 평점이 속해 있는 필드의 필드 번호를 열번호죠. 열번호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범위에서 평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열번호 안에는 숫자 4를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dAverage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자, 경영학과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입력을 했죠. 자, 이 조건은 A24에서 A25 영역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란에서 자, A24에서 A25 영역을 지정한 다음 dAverage 함수의 닫기 괄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라운드 함수의 반올림 자릿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결과적으로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자릿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함수의 닫기 괄호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학과가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지정돼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는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카운트와 카운트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세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D37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회계, 그리고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커뮤니케이션과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도 70 이상이 돼야 되고 회계도 70 이상, 경영 전략도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3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와 카운트 if 사함수 중에서 자, 3개의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조건이죠. 자, 여러 조건에 맞는 값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if 사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count if 사함수 하나만을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count if 사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사함수는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회계, 그리고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인 것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회계가 70 이상, 세 번째 조건은 경영 전략이 70 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범위부터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에서 자,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 그림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B29에서 B35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B29에서 B3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안에 있는 70 이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이 이상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자, 조건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회계가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에 있는 회계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에서 회계 영역을 확인해 보면 C29에서 C35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C29에서 C3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자, 두 번째 조건 역시 회계가 70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70 이상을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면 세 번째 조건은 경영 전략이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범위로는 경영 전략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에서 경영 전략은 D29에서 D35 영역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D29에서 D3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세 번째 조건 역시 경영 전략이 70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70 이상을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것들을 모두 count if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D37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 O, U까지 입력한 다음 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count if 함수를 선택을 하고 탭 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회계 그리고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인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회계가 70 이상,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경영 전략이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입력되어 있는 B29에서 B3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70 이상이기 때문에 70 이상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70 이상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으로는 count if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회계가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는 회계가 입력되어 있는 C29에서 C3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 조건 역시 70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경영 전략이 7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입력되어 있는 D29에서 D35 영역을 세 번째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 조건 역시 70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트 if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가 계산되어 표시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입학 코드를 표시할 때에는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과가 대문자 헬스케어이고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일인 경우에 먼저 학과에서 세 문자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입학일자에서는 연도를 추출한 다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학과는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레프트와 프로포 이어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제시된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H29 스텔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입학 코드인데요. 이 입학 코드는 첫 글자가 대문자인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추출을 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프로포 이어 함수 중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는 프로포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세 함수 중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는 이어 함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프로포 함수와 이어 함수의 수식을 작성한 다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함수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프로포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 함수는 텍스트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때 입학 코드에서 학과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즉 프로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된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프로포 함수의 텍스트로는 학과의 앞 세 문자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텍스트의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하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와 개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로는 학과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에서 현재 우리는 H29 스텔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행에서 학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학과는 F29 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F29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세 문자를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개수란에 숫자 3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 텍스트 개수를 레프트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어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어 함수는 날짜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 함수의 날짜로는 입학일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에서 29행에서 입학일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입학일자는 G29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하 함수의 날짜 안에는 G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 프로포 함수와 이하 함수의 수식을 차례대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프로포 함수와 이하 함수 사이에는 반드시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해서 두 함수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프로포 함수와 레프트 함수 그리고 이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커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H29셀을 선택을 하고 눈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포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PR을 입력을 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프로포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포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면 되는데 이때 입학 코드에서 학과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즉 프로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된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이것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레프트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학과가 입력되어 있는 F29셀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과의 앞 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3을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프트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프로포 함수의 텍스트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역시 프로포 함수의 닫기 가로도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이하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입력한 프로포 함수와 이하 함수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하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Y를 입력을 하고 이하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하 함수의 날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입학일자의 연도입니다. 그래서 날짜 안에는 입학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G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하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학과에서 앞 세 글자만 추출하고 입학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한 입학 코드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있는 학과를 확인해 보면 첫 문자만 대문자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